안녕하십니까. 애병다큐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2년도 3회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일러를 본체 구조에 따라 분류하면 원통형 보일러와 수관식 보일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관식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에 39페이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노통 보일러 돼 있는데, 요 노통 보일러 뭡니까? 원통 보일러의 일종이죠. 그래서 원통 보일러 중에 그 횡형 보일러에 속하고요. 횡형 보일러 같은 경우 노통 보일러, 연간 보일러, 노통 연간 보일러 이렇게 존재했었죠. 자, 그러므로 수관식 보일러가 아닌 것은 1번 노통 보일러입니다. 그럼 뭐 나머지 한번 보면 2번에 다쿠마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자연순환식 수관 보일러고요. 그 다음 3번에 라몽트 보일러 같은 경우는 강제순환식 수관 보일러죠. 그 다음 4번에 슐처 보일러는 관류식이고, 관류식 역시도 수관 보일러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수관식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노통 보일러. 자, 그 다음 2번 문제. 연소 방식을 기화 연소 방식과 무화 연소 방식으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무화 연소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연료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2번 같은 경우 요 녀석은 교재 104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재 한번 보시고 넘어오시고요. 자, 이때 연소 방식이라는 게 기화 연소 방식과 무화 연소 방식이 있죠. 그래서 기화 연소 방식, 무화 연소 방식으로 나눴을 때 이 기화 연소 방식 같은 경우는 주로 경질류에 사용돼요. 자, 그래서 이 경질류의 종류가 휘발유, 그리고 뭐 등유, 경유, 그리고 톨루엔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질류 같은 경우는 기화 연소 방식으로 연소를 하는데, 이 경질류의 종류는 휘발유, 등유, 경유, 톨루엔 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화 연소 방식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중질류에 사용합니다. 자, 이때 중질류라는 게 뭐냐? 자, 중질이죠. 중질 뭐예요? 중류.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화 연소 방식, 무화 연소 방식 암기하실 때는 기화는 굳이 외울 필요 없죠. 무화 연소 방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화 연소 방식은 중질류에 사용하고요. 중질류라는 거는 중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화 연소 방식 같은 경우는 경질류에 사용하고, 경질류는 뭐 이제 중류를 제외한 나머지들 뭐 휘발유, 등유, 경유, 톨루엔 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중질류 하면 중류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무화 연소 방식 외울 때는 중류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중류가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보일러의 인터록 제어 중 송풍기 작동 유무와 관련이 가장 큰 것은? 자, 송풍기와 관련된 거 뭐겠어요? 프리퍼지 인터록이죠. 프리퍼지라는 건 뭐예요? 그 노통 내부에 미온소분이 존재할 때 이 미온소분이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스파크를 탁 튀면 어떻게 돼? 논의 폭발로 이어지니까 요거를 이제 점화 전에 송풍기를 이용해서 불어내는 작업, 요거를 프리퍼지라고 하죠. 그래서 미온소분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을 프리퍼지라고 하고, 이 프리퍼지 시에는 송풍기를 작동시키니까 송풍기 작동 유무와 관련이 가장 큰 것은 프리퍼지 인터록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요 내용은 3번이죠. 3번 같은 경우는 교재 80페이지 잘 나오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나머지 뭐 저수위, 불착화, 저연소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사용하는지 한 번씩들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에서 노통의 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약 1m 정도의 노통 이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노통의 약한 단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일반 평형 노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 노통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열에 의한 신축이 발생하면은 평형 노통은 쉽게 깨져버리죠. 요거랑 비교하기 좋은 게 뭐야? 파형 노통. 파형 노통은 어때? 이렇게 주름이 지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 발생하더라도 이 주름이 신축을 어느 정도 흡수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평형 노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접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신축 늘어났다가 수축하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신축하게 되면은 결국 깨어집니다. 자,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플랜지를 이용해서 이음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플랜지 이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거리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1에서 2m 정도, 요 거리 같은 경우는 1에서 2m 정도 요렇게 간격을 띄워서 설치를 하는데 요런 이음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아담슨 조인트 방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평형노통에서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1, 2m 정도 사이에 플랜지 형식으로 접합하는 이런 이음새를 아담슨 조인트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간 보일러에 설치하는 기수 분리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해설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우측 해설 보면 기수 분리기 종류에서 사이클론식, 스크래버식, 건조 스크린식이 있고요. 그럼 아닌 것은 4번 벨로즈형이죠. 이 벨로즈형은 뭐예요? 신축 이음새입니다. 그래서 신축 이음새 중에 주름통형으로 생긴 게 벨로즈형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5번에 기수 분리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4번 벨로즈형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수간식 보일러의 일반적인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뭐랑 비교하겠어요? 원통 보일러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원통 보일러 뭐예요? 주로 보면 제가 노통 보일러 많이 그리죠. 이렇게 원통 형식으로 생겨가지고 노통 보일러는 안에 이런 식으로 연소실, 노통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통 보일러. 그 다음 수간 보일러는 뭔데요?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교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간식 보일러 중에 관류 보일러를 그리겠습니다. 관류 보일러는 뭐예요? 배관으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 관이에요, 관. 그래서 이렇게 케이싱이 있으면 뭐 위에 이렇게 버너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화염을 촥 치출시키죠. 그래서 이 관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류 보일러라고 합니다. 그럼 얘랑 비교하면은 그 비교 정도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1번에 수관의 광경이 적어 고압에 잘 견디며 전열 면적이 커서 증기 발생이 빠르다. 그렇죠. 이 원통 보일러랑 비교했을 때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배관이잖아, 배관. 배관이 이 통보다 어때? 직경이 작아요. 직경이 작을수록 압력에 버티는 힘은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압에 버티기 좋고요. 그리고 전열 면적이 크다. 왜 그래? 이 원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열 면적이 이 노통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관류 보일러는 어때? 이 배관 전체가 전부 전열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열 면적이 커지는 거고 증기 발생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 용량에 비해 소요 면적이 적으며 효율이 좋고 운반 설치가 쉽다. 요 녀석도 맞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얘랑 동일 용량일 경우 자, 용량이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수간 보일러,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효율이 이 원통 보일러에 비해 엄청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용량일 경우에는 크기가 어떻게 돼? 얘가 훨씬 더 작아지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용량에 비해 소요 면적이 작으며 효율이 좋고 이 크기가 작아지니까 운반 설치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3번에 급수의 순도가 나빠도 스케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게 틀렸죠. 급수의 순도가 나쁘면 어떻게 돼? 급수의 순도가 나쁜 만큼 이물질, 스케일 등이 많이 발생할 거고요. 이 수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통 보일러보다 청소가 어렵단 말이야. 원통 보일러는 왜? 맨홀 뚜껑 열어가지고 사람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간식 보일러는 어때? 관으로, 예를 들어 관류 보일러다. 그러면 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청소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화학 세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청소가 힘드니까 애초에 급수의 순도를 높이자고 급수의 질을 좋게 해가지고 운전을 하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물질이 덜 낄 테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 급수의 순도가 좋아야 하며 스케일이 잘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맞아요. 과열기, 공기예열기 설치가 용이하다. 자, 그러므로 6번의 수간 보일러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의 인계 압력은 어느 정도인가 해서 뭐 물론 해설에도 나오지만 요거 같은 경우 7번은 교재 26페이지에 나오니까 한 번씩들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의 인계 압력 같은 경우는 225.65kg/제곱센치고요. 물의 인계 온도는 374.15도십니다. 그래서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반드시 교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급수온도 21도 압력 14kg/제곱센치, 온도 250도씨의 증기를 1시간당 14,000kg을 발생하는 경우의 상당 증발량은 약 몇 kg/h인가? 단 발생 증기의 엔탈피는 635kcal/kg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이랑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이거 정말 중요하다. 문제에 계속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 증발량 G2를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539분의 G에 H2-H-였어요. 요게 입에서 술술술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상당 증발량이 뭔데요? 100도씨 물을 100도씨 증기로 바꿀 때 이때 상당하는 증발량이기 때문에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 539분의 이건 뭐예요? G의 H2-H-가 유효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효열에다가 증발 잠열을 나눈 게 상당 증발량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해보면은 여기 G는 뭡니까? 발생 증기량이기 때문에 발생 증기량 또는 급수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증기량 1시간당 14,000kg을 발생시켰죠. 그러니까 14,000 원래 단위는 kg/h입니다.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곱하기 H2-는 뭡니까? 증기 엔탈피. 그래서 635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H-는 뭐겠어요? 급수 엔탈피.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죠. 급수 엔탈피가 곧 급수 온도다. 왜 그래? 엔탈피 구하는 공식이 C 델타 T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C는 뭔데요? 비열이잖아. 물의 비열은 얼마? 1이고요. 곱하기 온도. 여기서는 21도네요. 그럼 21도 하면 뭐가 돼? 엔탈피 21 kcal/kg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수 온도가 곧 급수 엔탈피다. 그래서 그대로 넣습니다. 21. 자, 그 다음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539 하면은 상당 증발량이 나온다. 그럼 얼마냐? 15.948 kg/h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젝터의 작동 불량 원인과 관계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 인젝터라는 게 뭐냐? 무동력 급수 장치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겼을 때 이쪽 편에서 고온, 고압의 증기가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면서 이 좁아진 틈을 통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여기서 교축 현상이 일어나. 자, 그럼 교축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과 온도가 팍 떨어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압이 된다고. 저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배관을 탁 연결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급수 탱크랑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쭉 빨려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촥 넓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디퓨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압력과 온도는 갑자기 또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흡수했던 게 다시 쭉 공급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보일러 쪽으로 갑니다. 물론 보일러에서 최초 증기를 발생시켜야지만 이렇게 고온고압의 증기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무동력 급수장치인 동시에 뭐예요? 보일러가 운전 상태일 경우에만 동작을 할 수 있겠죠. 요 인젝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인젝터의 작동 불량 원인과 관계가 먼 것은 했네요. 자, 1번 부품이 마모되었을 경우, 부품이 마모되어서 여기를 막았어. 그러면 불량 되겠죠. 작동 불량 됩니다.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내부 노즐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내부 요 좁은 노즐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당연히 작동이 불량되겠죠. 그 다음 3번에 체크 밸브가 고장난 경우, 자,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뭐 요런 데 이제 설치가 되겠죠. 이 밸브야 뭐야 이거. 체크 밸브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체크 밸브가 설치될 경우에 이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만 유체를 통과시켜 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체크 밸브가 고장났어요. 그럼 이게 역류돼서 올 테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막아버리겠죠. 자, 그래서 체크 밸브가 고장난 경우에도 인젝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이겠죠. 증기압이 높은 경우. 자, 증기압이 높아야지 이 인젝터가 정상 작동해요. 근데 어떨 때 작동이 안 되느냐? 증기압이 낮은 경우에 얘가 작동하지 않겠죠. 요 고온고압의 증기가 보내져야 되는데 이 증기압이 낮으면 밀고 갈 수 있는 압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증기압이 높은 경우가 아니고 낮은 경우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프링식 안전밸브에서 저양정식인 경우는 해가지고 요거는 해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답은 3번이죠. 밸브의 양정이 밸브 시트 구경의 40분의 1 이상.
15분의 1 미만인 것을 우리가 저양정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증기 보일러에서 압력계 부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압력계의 콕은 그 핸들을 수직인 증기관과 동일 방향에 놓을 경우에 열려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모든 밸브가 동일한 조건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배관이 있을 때 밸브를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콕 밸브다. 그럼 요 손잡이가 이 배관과 이렇게 나란할 때 열린 상태가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만약 이게 이렇게 이제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게 잠긴 상태고요. 이렇게 나란할 때 열려야 된다. 요 소리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압력계에는 안찌름이 12.7mm 이상의 사이폰관 또는 동등한 작용을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12.7mm가 아니고 6.5mm. 그래서 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56페이지 나오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12.7mm가 아니고 6.5mm로 합니다. 그리고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1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용 가스버너에서 외부 혼합형 가스버너의 대표적 형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12번 같은 경우는 교재 114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알려드리자면 대분류가 강제 혼합형과 유도 혼합형이 있습니다. 유도 혼합형. 자, 이때 강제 혼합형에 속하는 버너가 내부 혼합형, 그리고 외부 혼합형, 그리고 뭐 부분 혼합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유도 혼합형의 소분류가 적화식과 분전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보일러용 가스버너에서 외부 혼합형 가스버너의 대표적 형태가 아닌 것은 했는데 아닌 것은 1번이겠죠. 분전형은 뭐예요? 분전형은 유도 혼합형에 속하는 거고 나머지 뭐 스크롤형, 센터파이어형, 다분기관형 같은 경우는 강제 혼합형의 외부 혼합형에 속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외부 혼합형 가스버너의 대표적 형태가 아닌 것은 1번 분전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분출장치의 분출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일러 분출장치라는 건 뭐예요? 수저 분출장치와 수면 분출장치로 나누는데 수면 분출장치는 뭐야? 물 위에 떠 있는 유지분 요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를 이제 수면 분출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침전물 있죠. 깔아앉아 있는 이물질, 뭐 녹 이런 거를 제거해 주는 거를 수저 분출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배출해 주는 거, 분출하는 거를 분출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일러 분출 장치의 분출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1번에 보일러 가동 직전, 그렇죠. 보일러 가동 직전에 그 보일러 하부에 침전된 찌끄러기 이런 걸 제거해주기 위해서 보일러 가동 직전에 분출을 합니다. 그 다음 2번에 프라이밍, 포밍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요 포밍, 거품이라든가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출을 합니다.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연속 가동 시 열부하가 가장 높을 때라고 돼 있는데 연속 가동이라는 건 뭐예요? 보일러가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근데 이때 연속 가동 시 열부하가 가장 높을 때 분출 밸브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 주위에 난리 납니다. 엄청 고압이기 때문에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 주위에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 가동 시 열부하가 가장 낮을 때 분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 관수가 농축되어 있을 때 당연히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출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13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신호 전달 방식이 아닌 것은 뭐예요? 공유전, 공기압식, 유압식, 전기식이죠. 자, 그럼 아닌 것은 2번, 자석식. 요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오일 버너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노예 구조에 적합할 것 맞죠? 그 다음 2번에 부하 변동에 따른 유량 조절 범위를 고려할 것,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버너 용량이 보일러 용량보다 적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틀렸죠. 그래서 버너 용량이 보일러 용량에 적합해야 됩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크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그럼 4번은 자동 제어 시 버너의 형식과 관계를 고려할 것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럼 16번 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 방법에서 환산 증발 배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16번 문제네요. 16번 같은 경우는 교재 9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증발 배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증발 배수라는 거는 매 시간 실제 증발량 나누기 매 시간 연료 사용량이죠. 자, 그래서 일반 증발 배수를 구할 때는 매 시간 실제 증발량 나누기 매 시간 연료 사용량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내가 환산 증발량을 구하고 싶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실제 증발량 대신에 환산 증발량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환산 증발량은 다른 말로 상당 증발량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발 배수만 기억하면 돼요. 증발 배수는 매시간 실제 증발량이 길어서 외우기 싫다. 그러면은 증발 배수는 실제 증발량 나누기 연료 사용량.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산 바꾸고 싶으면 앞에 환산만 붙이면 돼.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매시 환산 증발량을 매시 연료 소비량으로 나눈 값. 그래서 우측에 해설해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자동 제어를 의미하는 용어 중 급수 제어를 뜻하는 것은 답은 2번이죠. 피드 워터 컨트롤이라고 해서 FWC가 되고요. 뭐 참고적으로 우측에 해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A, B, C 해서 뭐예요? 오토매틱 보일러 컨트롤 해가지고 보일러 자동 제어. 그 다음 2번에 FWC는 피드 워터 컨트롤 해서 급수 제어. 그럼 3번에 STC는 스팀 템퍼레이처 컨트롤이라고 해서 증기 온도 제어. 그 다음 4번에 ACC는 오토매틱 컨버지션 컨트롤 해가지고 자동 연소 제어라는 거 요 뜻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7번에 급수 제어는 피드 워터 컨트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연소 시 공기비가 많은 경우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기비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과잉 공기 상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연소실이 있으면 연료를 10을 연소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10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야 조금 더 들어가더라, 뭐 한 12 정도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잉 공기 개수가 현재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보다 1.2배의 공기가 더 필요하더라 이런 건데, 자, 연소 시에 공기비가 많은 경우, 즉 이 과잉 공기 개수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배기가스량이 많아져 배기가스에 의한 열손실이 증가한다. 1번이 답입니다. 이 공기량이 많아지는 만큼 이 연소하고 이제 배기되는 양이 어때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열손실 중에 가장 큰 게 배기가스 열손실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기가스에 의한 열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 자, 그리고 나머지 2, 3, 4번은 왜 틀렸냐? 2번 같은 경우 불완전 연소가 되기 쉽다라고 돼 있는데 공기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완전 연소되기가 쉬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불완전 연소 요게 틀린 거죠. 그 다음 3번에 미연소에 의한 열손실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1번에서도 배웠듯이 미연소에 의한 열손실이 아니고 배기가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열손실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소가 아니고 배기가스량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미연소 가스에 의한 역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공기비가 늘어난 만큼 미연소분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불려나가겠죠. 그리고 완전 연소하기가 쉬워졌으니까 미연소분이 남을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소 가스에 의한 역화의 위험성은 감소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연소에 있어서 환원염이란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염의 성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 한 가지는 산화염, 한 가지는 환원염이에요. 그래서 산화염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면 공기비가 너무 클 때
화염 중에 과잉산소를 함유하는 화염. 그 다음 환원염 같은 경우는 산소가 부족하여 불완전 연소하며 일산화탄소 등의 미염분이 포함된 화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산화염이라는 거는요, 산소의 농도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염에 산소 농도가 너무 많을 때를 산화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화염이 산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환원염이라는 거는 요거는 산화의 반대입니다. 산화염의 반대로 뭘까요? 산소의 양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산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일러에서 연소를 시키잖아요. 연소를 시켰을 때 이제 연소되고 난 그 배기가스가 보일러의 굴뚝을 통해서 이렇게 연기 상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연기라고 말하는 게 결국 다 뭐야? 배기가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배기가스의 그 성상이 어떻게 되냐면 산화염일 경우에는 산소의 양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연료 중에 그 수소분하고 화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수분 H2O가 돼. 그래서 산소가 많은 만큼 이 수분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수분은 뭐가 되는 거야? 그 화염에 의해서 가열되니까 얘는 수분은 수증기로 바뀌어. 그래서 이 산화염일 경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요, 이 수증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기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산화염일 경우. 자, 그럼 이 환원염은 뭐냐 하면은 산화염의 반대죠. 산소량이 적어요.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연소실 내부에서 불완전 연소됩니다. 연료는. 그래서 불완전 연소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그름이 많이 발생하죠. 그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환원염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그 연기의 색깔은 검은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완전 연소되면 그 연기 색깔 어떻게 됩니까? 무색이에요. 무색. 완전 연소 시에, 즉 공기량이 가장 알맞을 때는 무색인 상태로 연기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을 때는 수증기 때문에 흰색 연기가 나오는 거고요. 산소가 적을 때는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검은색 연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염 뭐예요? 산소 많은 거. 환원염 뭐야? 산소 적은 거. 끝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연소에 있어서 환원염이란 4번이죠. 산소 부족으로 불완전 연소하여 미염분이 포함된 화염.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육상용 보일러 열정산 방식에서 증기의 건도는 몇 % 이상인 경우에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는가? 요거는 해설 참고해 주세요. 해설해 보시면 열정산 시 증기의 건도는 98%로 한다. 뭐 갈로에 단 주철제 보일러는 97%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 98% 이상. 자, 그 다음 21번. 다음 연료 중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이것도 해설 참고해 주세요. 발열량 크기 순서 해가지고 나오죠. 자, 이 중에 발열량이 가장 큰 거는 1번 등유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2번. 보일러 급수 제어 방식의 3요소식에서 검출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자, 수위 검출 방식 3요소식 1, 2, 3요소식이 있었고요. 이때 제가 3요소식만 외우라고 했죠. 자, 3요소 이건 뭐였어요? 3요소식은 수증급이었습니다. 수위, 증기, 급수량을 검출해낼 수 있는 게 3요소식 수증급이죠. 그리고 3요소식만 외우라고 했던 거는 뒤에서부터 한 개씩 줄이면 뭐예요? 자, 한 개 줄였다. 그러면 2요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요소식은 수증이었어요. 수위와 증기만 검출하는 상태. 그 다음 1요소식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 더 줄여버리면 되죠. 그래서 수위만 검출하는 거를 1요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요소식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3요소식은 뭐다? 수증급. 2요소식은 뭡니까? 수증. 그 다음 1요소식은 뭡니까? 수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2번에 3요소식 검출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공기압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3번. 과열증기에서 과열도는 무엇인가? 답은 1번이죠. 과열증기 온도와 포화증기 온도와의 차이.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쪽에 기초 연력학 할 때 몰레르 선도 부분에서 나왔었는데 몰레르 선도 요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몰레르 선도를 요렇게 그렸을 때 요게 일반적인 건포와 증기 상태의
그 냉동 사이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열 압축 상태의 냉동 사이클로 그리려면 요게 요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면 되죠. 자, 요 점이 과열 압축된 구역이죠. 자, 그래서 요 점이 뭡니까? 과열증기고요. 그 다음에 요 점 뭘까요? 요 점, 요게 건포화 증기, 그래서 포화 증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를 뭐라고 했어요? 요 사이를 이거를 과열도라고 했거든. 자, 그럼 결국 뭐예요? 과열도라는 거는 과열증기 마이너스 포화증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입니다. 과열증기 온도와 포화증기 온도와의 차이를 과열도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충전탑은 어떤 집진법에 해당되는가? 자, 그래서 요 24번 같은 경우는요, 교재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21에서 1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요거를 분류를 나눠드리면, 자, 대분류가 습식, 집진, 장치입니다. 자, 요 습식, 집진, 장치 중에 세정식 집진 장치가 있고요. 요 세정식 집진 장치를 또 세 분류로 나누면은 가압수식, 그리고 유수식, 그리고 회전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눠보면은 요 가압수식 안에 충전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충전탑은 결국 어떤 집진법입니까? 가압수식도 되고요, 세정식도 되고요, 습식 집진장치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세정식 집진장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5번 보일러 연소실 열부하의 단위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연소실 열부하죠. 자, 그래서 노통 보일러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노통 보일러를 그려보면 안에 노통이 존재하죠. 노통이 결국 뭐야? 이게 연소실이거든. 그러면 이 노통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 노통에 우리가 영향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통이라는 거 역시 뭐 물론 원통 형식으로 생겼겠지만 이 내부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가 최적으로 나타내거든. 미터 3승 최적 또는 부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연소실 내부의 그 열 부하라는 거는 결국 킬로칼로리 퍼 미터 3승 아워로 나타냅니다. 이게 뭐예요? 단위는 거꾸로 읽으면 되죠. 단위 최적당, 요 연소실 최적당 1시간에 발생하는 열량을 연소실 열부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킬로칼로리 퍼 미터 3승 아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급유 펌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급유 펌프는 점성을 가진 기름을 이송하므로 기어 펌프나 스크류 펌프 등을 주로 사용한다. 요거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급유 탱크에서 버너까지 연료를 공급하는 펌프를 수송 펌프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급유 탱크에서 버너까지가 아니고요. 급유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까지 연료를 공급하는 펌프를 수송 펌프 또는 뭐 이송 펌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6번에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지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27번. 물질의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반대로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7번에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하는 거 했으니까 답은 1번 잡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수관식 보일러 중에서 기수드럼 2~3개와 수드럼 1~2개를 갖는 것으로 관의 양단을 구부려서 각 드럼에 수직으로 결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보일러는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고 교재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는 교재 5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딱 읽어보면 머리에 탁 박혀. 그래서 기수드럼이 2~3개, 수드럼이 1~2개, 그리고 수직으로 탁 결합한다. 그러면은 스터링 보일러.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머리에 탁 박힐 거예요. 자, 그 다음 29번. 보일러 송기 시 주증기 밸브 작동 요령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1번 만개 후 조금 되돌려 놓는다. 그렇죠.
밸브류 같은 경우는 모든 밸브가 똑같은 내용인데 밸브를 끝까지 열어요. 일단 끝까지 열고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 왜? 그대로 놔두고 운전하면 얘가 열린 상태에서 고착돼. 그래서 나중에 이 잠그려고 해도 잘 안 잠겨. 그래서 완전히 열고 살짝 잠그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잠글 때 어때요? 이미 살짝 잠겨있는 상태라서 유동이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개 후 조금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맞습니다. 1번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빨리 열고 만개 후 3분 이상 유지한다. 틀렸죠. 주증기 밸브는 어때요? 빨리 열면 안 돼. 송기시의 주증기 밸브는 서서히 개방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조금만 열어서 3분 정도 배관을 예열해야 돼요. 그리고 예열이 됐다 싶으면은 밸브를 서서히 만개시킵니다. 물론 만개 후에 살짝 다시 잠궈야 되겠죠. 자, 요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빨리 열고 만개 후 3분 이상 유지한다. 틀렸죠? 서서히 연다. 그리고 뭐 만개 후 3분 이상 유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3분 이상 예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 나머지 뭐 3,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증기난방 배관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요거는 2번에 보시면 진공환수 방식에서 방열기의 설치 위치가 보일러보다 위쪽에 설치된 경우 리프트 피팅 이음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는데 진공환수 방식에서 방열기의 설치 위치가 보일러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낮은 경우 리프트 피팅 이음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번에 틀린 것은 2번이겠죠. 나머지는 맞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다운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